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수줍게 인사드립니다. 저의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기가 막힌 복수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데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별별 인간 참 많다지만 이렇게 뻔뻔하고 아나무인한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사건이 너무 많아서 뒤죽박죽일지 모르겠지만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도 존재하는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걸걸하신 분이었습니다. 반평생을 시장통에서 생선 손질해서 팔면서 저랑 우리 오빠를 먹여 살리다 못해 대학까지 턱하니 보내주셨거든요. 생선 팔아서 어찌 그런 돈을 만졌나 싶을 정도로 장사 수완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진상 손님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지켜낸 시장통 한 구석이었죠. 그러던 엄마는 저희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선 대가리 썰어 파는 일이 지겹다면서 식당을 하나 차리셨어요. 생선이 지겹다고 하시더니 생선 조림을 파는 가게를 내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요리 솜씨가 타인도 인정할 만큼 끝내주셨었거든요. 비법 양념을 대대손손 물려받은 전라도 토박이셔서 그런지 생선 조림 가게는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엄마의 양념도 한몫했지만 특이하게 무랑 고구마를 넣어서 조리셨는데 달짝지근하면서도 뒤에 확 올라오는 감칠맛이 끝내주셨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생선 가게를 오픈하셔서 가게로 친구들을 몇 번 데려갔었어요. 내 친구들이 먹어보고는 진짜 우리만 알면 안 되는 맛이라면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에 맛집이라고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때만 해도 파워블로거라는 게 유행할 때라 저랑 친한 대학 동기가 파워블로거였거든요. 자기 맛집 포스팅에 제대로 올려주고 나서부터는 호황을 이뤘죠. 그 친구한테는 제가 사례를 정말 톡톡히 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맛까지 좋으니까 나중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장통에서 생선 가게 할 때 정말 욕 많이 본 사람이었거든요. 생선 사러 온 사람들이 여자 팔자가 얼마나 걸걸하면 생선 대가리나 치고 앉아있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할머니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절대로 그런 걸 곱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머리채 잡고 싸운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 잡아먹고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는 거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를 절대 남의 집에 보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죠. 밤마다 고생하신 우리 엄마 소주 한 잔씩 하고 자는 걸 오빠랑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 욕보이는 거였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생선 팔면서 우리 남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었는지. 정말 우리 엄마는 상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대학을 졸업할 쯤에는 우리 엄마의 가게가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방이 2칸뿐이라 엄마와 계속 함께 자야 했는데 드디어 제 방이 생겼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가게도 더 큰 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혼자서 운영하던 테이블 4개 달랑 있던 가게가 2호점을 낼 정도로 대박을 쳤습니다. 4년 만에 여자 혼자 읽어낸 거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존경스러웠어요. 물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절대로 쉬웠던 건 아닙니다. 사기꾼들도 엄청나게 들러붙었었고요.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아줌마가 똑같이 베껴가서는 가게를 옆에다 촬영해서 싸움이 나기도 했죠. 물론 우리 집이 원조집이라 그 집 손님들이 죄다 떨어져 나가고 망하긴 했지만요. 투자를 해줄 테니
레시피를 공유하자는 프랜차이즈 집도 있었고 엄마한테 투자해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투자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고 느낀 게 혹할만도 한데 관상만 보고 저 새끼는 사기꾼이 확실하다고 쫓아내고 그랬었어요. 생선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괴짜들도 많이 보고 진상들도 많이 봐서 얼굴만 봐도 눈에 보이는 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힘든 일을 겪고 난 뒤 오빠의 조언으로 엄마의 생선 조림은 특허권을 신청하기도 했고 상표권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나름 똑쟁이였는데 일찌감치 결혼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28살쯤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커플이었던 언니랑 결혼을 했는데 인상이 정말 동글동글하고 저한테나 우리 엄마한테나 싹싹하게 구는 맏며느리감 여자였습니다. 언니는 시집 오자마자 엄마 일을 돕겠다고 선언한 뒤 주방에서 일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관리하던 2호점을 오빠네 부부가 물려받았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싹싹하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나도 잘했고 일도 애둘러 하는 것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틈틈이 저까지 챙겨주는데 제가 얼마나 새언니한테 고마웠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한테 나중에 결혼해서 할 일 없으면 3호점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결혼할 때 저는 취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곳은 미술관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곳이었는데 저는 작품 설명에는 영 재능이 없어서 작품을 판매하는 영업직 직원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큐레이터를 하기에는 경력도 전혀 없었고 부족한 게 많아서 작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우리 전시관이 오래된 만큼 단골 손님들도 꽤 많고 좋은 작품을 전시한다고 유명했단 말이죠. 인사동 쪽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한 곳이었는데 우리 미술관에 매일 출석하듯이 오는 남자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직장 선배 말로는 매일같이 보러 온 지 몇 개월이 됐다는데 빤히 작품들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대응을 해보라고 작품을 살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냥 보러 온 거라고 하는데 손에 물감이 묻어있고 오일 페인트 냄새가 옅게 나는 것 같길래 슬쩍 물어보았어요. 화가시냐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물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하니까 자기한테 냄새나냐고 킁킁거리는데 그 모습이 어벙한 게 귀엽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옆에 서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작품 앞에서 빤히 계시길래 이 화가의 작품을 좋아하냐 물어보니 그런 건 아니고 그림을 어찌 저리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는 거래요. 자기는 무명 화가고 아직 개인 전시회 같은 것도 엄두를 못 내는 정도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한 대화로 시작해서 각자의 사생활까지 이야기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미술관에서 만나다가 근처 카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제 나이 29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버는 건 별로 없지만 미술학원 강사도 나가고 있고 고생 안 시킨다고 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별말 없이 저의 연애를 지켜보던 엄마가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 은근히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시무될 사람의 얼굴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이를 크게 칠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시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진 못했지만 예비 신랑의 소심한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무 밑에서 자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관상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니까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갔죠. 결혼식 날까지도 시모한테서 그런 낌새는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정말 결혼식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걸 시댁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결혼한 지 4개월쯤 지났을까? 새언니한테 전화가 오랜만에 와서 반갑게 받았는데 다짜고짜 시모 그거 알아? 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하니 우리 시모가 자꾸 엄마 가게에 찾아와서 공짜로 밥을 먹고 이것저것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공짜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싹 끌고 와서 비싼 갈치조림을 대짜로 시켜 먹는 것도 모자라 반찬까지 싸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찬? 무슨 반찬?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 식당에 밑반찬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하면서 락앤란 통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낸 적 없이 매번 그러니까 새언니가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사돈어른이라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었대요. 시모가 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싶어서 보다 못한 새언니가 저한테 시모가 잘 좀 이야기해봐. 어머님 성격 알잖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걸걸하신 분이고 불의를 못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꾹꾹 참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모가 우리 엄마 가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는 것도 모자라 반찬까지 싸달라고 한다더라. 친구들까지 죄다 끌고 온다더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온다는데 내가 말하긴 좀 그렇고 당신이 시모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자기가 미술한다고 돈 아끼면서 살았던 게 버릇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아끼는 걸로 제가 뭐라고 했나요? 거지처럼 공짜밥 구걸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죠. 남편이 생각 없이 자기 엄마를 두둔하는 행동 또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어른이 불편한 걸 알아야 하는 나이가 아닌가요? 어떻게 남의 업장에 가서 친구들까지 죄다 끌고 공짜밥을 먹고 올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친구 집에 빈손으로 찾아가 본 적 없는 사람이고요. 어디 가서 얻어먹는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 120만 원 꼴랑 들고 오거든요. 학원에서 정직원도 아니고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요. 제가 정직원으로 일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본인 개인전 열고 싶어서 작품을 그려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품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학원에는 시간 강사로 파트타임을 나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벌어오는 게 120만 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고생 안 시킨다고 한 적은 없지만 이건 너무하죠. 그림 그리는 가난한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할 말은 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재료값을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공짜밥을 드시는데 명분이 없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 무전취식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우리 엄마 거지 취급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말로 맞는 말 아닌가요? 몇 개월 동안 무전취식했다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이요. 갈치조림 4인상 기본이라고 해도 15만 원은 나와요. 근데 지인 4명 이상은 꼭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손해보는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편한테 그랬죠. 당신이 한 달에 월급 버는 만큼 어머님이 우리 엄마 가게에서 식사하고 가신다고요.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씩씩거리면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가 장모님 가게에서 거지처럼 공짜밥 먹고 반찬 달라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애둘러서 좋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고 우리 엄마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빽 내더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자존심 상하게. 너도 나 그림 못 그린다고 재능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자기 작품 전시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저도 몰랐죠. 그림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시모가 남편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바꿔보라고 했는지 저한테 휴대폰 딱 던져주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무슨 사춘기 어린이도 아니고 반항을 저 따위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습도 제 몫이었고요. 저도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방문하실 때는 제값 내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반찬도 싸달라고 하시면 가게 손님한테 드릴 밑반찬이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무시했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소리를 해. 제가 한 말 중에 아들을 무시하는 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시한 적 없는데요 하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제 말을 시모가 무시하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못난 엄마라 서럽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 꿈에도 몰랐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무전 취식하길래 하지 말라고 한 게 왜 서러운 일인 거죠? 어머님, 우리 아들 아주 말끝마다 그러시는데 그 귀한 아들이 한 달에 120만 원 버는 거 아시죠? 근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 가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이상을 드세요. 너무 놀부심부 아닌가? 저희 엄마가 자선업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모가 내가 지금 거지라는 거냐면서 우리 아들이 한 달에 120만 원 번다고 무시하냐는 겁니다. 능력 없다고 무시하냐, 네가 더 잘 번다고 남자를 깔보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귀가 따가웠습니다. 능력 없는 남편 데리고 살아주는데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120만 원 버는 아들 키워놓고 저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겠냐고 하셨죠? 그럼 120만 원 버는 만큼 딱 그만큼만 저도 시댁에 베풀게요. 남들은 300만 원 넘게 벌어와도 있는 척 요새 안 떠는데 고작 120만 원 버는 아들 데리고 지금 유세 떠시는 거예요? 끝으로 양심도 없으시지까지 덧붙이니 시모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세게 말했나 싶긴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엄마가 손해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뒤로 시모한테 연락이 며칠간 없었고 저는 새언니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말 잘해놨으니까 더 이상 무전 취식할 일 없을 거라고 했죠.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새언니가 그 문자 받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혹여라도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일주일 내내 오는 거 아닌 게 어디냐고 가끔 와서 드시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싫었어요. 저한테 이제 뭐 돈 20만 원에 궁상 떠는 사람도 아니고 딸내 시댁 어르신인데 그 정도 대접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시모도 저한테 삐졌는지 뭔지 한 2주 뒤쯤부터 다시 연락을 해서는 평소에 안 하던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하면서 딱 인터넷에서 보던 전형적인 시모의 잔소리 있죠? 도대체 시모들은 왜 다 그런 건지. 뭐만 하면 애는 언제 낳냐, 아이는 안 생겼냐 하는데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편이 120만 원 벌어오는 상황에서 무슨 애를 낳겠어요? 제가 임신해서 육아휴직이라도 쓰거나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준답니까? 시모가 생활비 줄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는 소리만 하니까 나중에는 예 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3개월을 꼬박 손주 타령을 하길래 저도 발끈해서 남편이 정직원이 되거나 그림이 좀 팔리거나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둬야
임신 계획도 가지고 하지 않겠냐고, 상식적으로 내가 임신하고 애 키우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나보고 지금 상식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것도 진짜 재주라면 재주겠네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시모까지 저한테 저러니까 남편은 저한테 또 무슨 자격지심을 부릴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제가 애 키운다고 일을 그만두면 누가 우리 부부를 먹여 살리죠? 아, 어머님 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 쥐어주고 싶으셔서 애부터 낳으라고 독촉하시는구나? 저는요 그럼 어머님만 믿고 당장 사직서 내고 올게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월급 주시면 되겠다. 저는 한 달에 400만 원 좀 안 되게 벌거든요. 넉넉하게 매달 400만 원씩 보내주시면 아이 키울 때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라고? 나한테 지금 네 월급을 달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너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너네 애 키우면서 나한테 왜 돈을 달래? 이게 미쳤나? 왜요? 저는 아이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안 낳겠다고 한 건데 굳이 어머님께서 낳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어서 낳으라고 닥달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왜 자꾸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세요? 그리고 말 한 번 잘하셨네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아이거든요? 어머님 애가 아니라요. 저희 부부 밑에서 태어날 아이를 저희가 계획해야지. 왜 어머님께서 일일이 참견이세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매달 400만 원씩 보내주고 잔소리하세요. 시모가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씩씩거리시더니 할 잔소리가 없으신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이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우리도 아이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은근히 몸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런 꼬락서니도 보기 싫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정이 다 털린 상태라 솔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벌이에 애 못 키운다고요.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당신이 그만큼 돈 벌어올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더라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담배부터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일한 취미생활인데 너무한 거 아니네요. 저는 남편한테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취미나 다름없다고. 내가 미술관에서 지금 몇 년을 일했는데 그림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 못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격만큼 터치가 섬세한 화가이긴 하지만 남들 따라 그리는 건 잘해도 자기만의 색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한동안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 삼아서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미술학원에 정직원으로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남편의 자격지심과 시모의 잔소리를 버티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신인 작가전 같은 데에 공모를 넣었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었고 사람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사위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큰일이라고 걱정을 했어요. 얼굴이 저래서 어디 힘이나 쓰겠냐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저 속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따로 연락이 와서는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새언니한테라도 다 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고 저한테 꽃다발을 사준다거나 옷을 사주거나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밝은 얼굴로 저한테 이제 우리 진짜로 아이도 곧 갖자 하는데 근래에 사람이 바뀌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림으로 이제 돈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자리가 생겨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비밀 계약이라서 가족들한테 말을 할 수 없지만 믿고 기다려준 만큼 꼭 보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한 이후로 남편은 작업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그림을 그려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만 하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건 좋았지만 무슨 작업실인지 궁금했죠. 그동안은 학원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집 베란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생긴 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작업실을 얻은 거냐고, 돈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았죠. 아무리 뭐 작은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해도 보증금은 꽤 큰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남편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새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 얻어준 작업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 못 벌어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취업을 하더니 정말 철이라도 들은 건가 싶어서 저는 의아했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한 달 뒤에 월급이라고 통장에 찍힌 돈을 보여주는데 무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남들한테는 늘 벌어왔던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정말 큰 의미나 다름없었거든요. 앞으로 잘만 하면 더 오를 거라며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엄지를 척하니 올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분명 그림으로 벌어온 돈일 텐데 우리 남편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니까 남편이랑 저의 사이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물감 냄새를 진하게 묻혀오는 남편한테 애정이 막 샘솟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의 표정이 남들이 보기에도 쑥쑥 밝아졌어요. 우리 엄마도 타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용돈 보내준 거 잘 받았다고, 무슨 돈이 있어서 보냈냐고 기특하다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남편의 월급은 쑥쑥 올라서 저보다 더 많이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부 금술도 좋아지고 이렇게 햇볕이 짱짱하게 드는구나 싶었던 어느 날 새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새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신우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태몽을 꾼 것 같다면서 꿈 이야기를 한창 늘어놓더라고요. 용 한 마리가 자기 손에 떡하니 올라탔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제 뱃속으로 뚝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임신은 무슨요 하는데 순간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잠시만요. 저 임신 테스트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끊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아침 첫 수변으로 해야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테스트를 했어요. 누가 봐도 선명하게 두 줄이 떡하니 뜨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화장실에서 소리를 꽥 질렀죠. 새언니한테 사진을 보내니까 바로 전화와서는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글쎄 임신 6주차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남편분이랑 같이 오라고 하는데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임신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입을 턱 틀어막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라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정직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월급은 확 줄긴 했지만 퇴교할 시간도 늘어나고 대표님께서
언제든지 정직원으로 복귀를 시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걸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달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면서 우리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월급을 5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꽃길만 밟게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죠. 우리 엄마는 벌써부터 몸조리 잘해야 된다고 청담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보내주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교에 집중하던 어느 날 뱃속의 아이의 옷은 파란색으로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모는 저에게 복덩이라며 난리가 났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새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영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랬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모가 어느 날부터 엄마 가게를 찾아가서는 분점자리 하나 내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옆자리에 가게를 낸 이후에 절대로 양념은 새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 셋이서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3호점을 내게 해달라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가족으로 묶인 사람인데 설마 뒤통수를 치겠냐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한대요.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시모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냥 알고만 있으래요. 제가 알게 된 거 알면 엄마고 오빠고 분명 화낼 거라면서 태교만 하라고 하길래 언니 입장도 있으니까 알겠다고 했죠. 근데 시모가 진짜 엄마 가게에서 거의 들어눕다시피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임신 8개월 만삭인데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엄마 가게에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시모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어머님이 여기 왜 계시냐고 하니까 몸도 무거운데 여기까지 왔냐고 나 여기 취직한 지 한 달 됐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 표정이 영 좋지 않아서 저도 그냥 왜 많고 많은 가게 중에 우리 엄마 가게에 취직을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비법 전수 좀 받아서 나도 가게 내려고 그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뻔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혹시라도 미움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니까 시모가 지레 찔렀는지 내가 뭐 양념 비법이라도 훔칠까봐 그러니? 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일하라고 한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엄마가 시킨 설거지나 서빙에는 관심도 없고 내내 주방만 기웃기웃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몇 주 더 흐르고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아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이한테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작업실로 쏙 가더라고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저는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무척이나 서운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하루는 너무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애기도 좀 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민하게 버럭하면서 자기가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니까 냄새가 거실까지 올라오고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안색은 나빠지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신경 쓰지 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편 일인데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모한테 물어봐도 아무 말 못 들었다고 하고 저한테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애도 아닌데 하고 말더라고요. 뭔가 찜찜했지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꾹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털어놓겠지 싶었고 저도 육아하느라 많이 지쳤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저는 아이랑 자고 있었고 남편은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초인종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길래 누군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경찰입니다 하면서 무슨 종이랑 신분증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다 깨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경찰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영장 보이시죠?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작은 집에 압수수색할 것이 뭐가 있냐고 하니까 그림을 찾는데요 글쎄. 알고 보니 모작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던 일당을 검거하는 중인데 그 일당이 여기에 산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 이름 석자를 딱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찾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우리 남편이 뭐가 어째요? 하고 있었죠. 경찰이 들이닥쳐서 방을 막 뒤지는데 애는 깨서 울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한테 수갑을 채우고 있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업고 경찰차를 뒤따라서 택시를 타고 갔죠.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그동안 미술작품 위작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의 그림을 따라 그려서 그 사람 작품인 것 마냥 사기를 쳤고 그 일당이 죄다 검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이 그동안 다 사기를 치고 일당을 받아왔던 거였죠. 저는 몰랐고요. 안 그래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했다면서 저한테 정말 몰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멍해졌어요. 이미 한 번 걸려서 벌금을 낸 전과도 있는데 몰랐냐고 이번이 두 번째라서 무조건 입건될 거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범죄자라니 이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이게 꿈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놀래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했다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경찰서라고 남편이 지금 입건됐다고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시모가 그거 벌금 다 냈다고 하던데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걸린 거래요 했더니 친정에다가 돈 빌려서 보석금 내고 풀면 돼 하는 겁니다. 사기친 금액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벌금으로 안 끝날 거라고 무조건 구속 수감될 거라는 거예요. 벌금이 얼마예요? 하니까 지난번에 2천만 원 냈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저한테 줬는데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벌금을 냈나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새언니한테 연락이 오더니 큰일 났다고 3호점을 낸 적이 없는데 떡하니 3호점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팍 들었는데 새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신임의 시어머니가 차렸나 봐 하고요. 우리 엄마네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하니까 3개월도 채 안 돼서 그만두고 나갔대요. 자꾸 엄마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3호점은 이 맛이 아니던데 체인점 관리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서 알아보니까 3호점 간판 달고 운영하는 곳이 있더래요. 찾아가 보니 우리 시모가 떡하니 손님 맞이하고 있더라면서. 양념소스 비법은 훔치진 못했지만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 같은 데에 3호점이 오픈을 했던데 맛이 아예 다르다고 여러 개 글이 올라와 있더래요. 댓글에도 3호점은 따라 만든 가짜 같죠? 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제 전화를 받아서 벌금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혹시 3호점 간판 달고 장사하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곁눈질로 배운 솜씨로 차렸다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상표권이 다 등록되어 있는데 말도 없이 3호점을 오픈하는 게 맞냐고
이거 소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소송이라는 말을 하냐고. 우리 아들 미술 시키느라 돈이 얼마나 나갔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나누냐고 하더라고요. 재료값이라도 뽕 뽑으려면 장사를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비법을 다른 가게에 팔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래요. 자기한테 비법 팔으라고 연락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저한테 제대로 된 비법을 알려주면 3호점 잘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글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엄마 가게로 찾아갔어요. 엄마가 당황해하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하는데 그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시무가 정신 나간 짓 한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꾹꾹 참지 말고 상표권 소송해요 우리. 엄마가 놀래서 무슨 소송이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가족이라도 해야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는 거라고 했죠. 안 그래도 손님들이 맛 다르다고 난리친다면서 엄마 가게 매출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길래 지금 경찰서 갔다 오는 길이라고 남편이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돈 빌려갔다면서 남편이 처음 걸렸을 때 벌금을 엄마 돈으로 냈다고 하던데 하고 말을 했죠. 그거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큰 돈을 왜 빌려줬냐고 핀잔 섞인 투정을 부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위가 끌려가게 생겼다는데 돈 8천만 원이 뭐가 문제냐고 더 큰 돈이 필요하대? 하시는 겁니다. 8천만 원? 벌금 분명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웬 8천만 원? 분명 경찰이 처음 벌금 2천만 원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벌금 2천만 원이고 그 이후에 또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또 갔다고. 이번에는 입건될 거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통장을 들고 나오더니 남편한테 8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떡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핑핑 돌면서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엄마랑 같이 시무가 운영한다는 3호점에 찾아갔어요. 시무가 드디어 양념의 비법을 알려주러 온 거냐고 묻는데 열이 받아서 셀프 코너에 있는 깍두기 통을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시무가 놀래서 미친 거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쳤죠. 벌금 2천만 원 빌린 게 아니라 8천만 원을 빌렸다고? 6천은 어디 갔어요? 아이고, 그걸 또 곳에 가서 일렀어? 지네 엄마가 생선 대가리 잘라 팔았다더니 딸도 기가 센 건가? 우리 아들이랑 붙어 먹어서 우리 아들 망한 거 아니냐? 팔짝 꼬인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우리 엄마가 열이 받아서 시무한테 소리를 쳤죠. 손질해준 생선을 냅다 던지면서 내 돈 어디다 썼냐고 말이에요. 그 돈으로 이 가게 보증금 냈지. 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상표권 소송 걸 거라고 단단히 준비하라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상표 등록 다 해놨던 가게였기에 명백한 상표권 침해였거든요. 남편은 결국 유치장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 싶어서 이혼 소송을 바로 접수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도 접수했죠. 소송에 걸린 시무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도 소송 걸리면 뭐 먹고 사냐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아들이 죽든 말든 저랑 뭔 상관이에요? 생선 대가리 잡는 집안이라면서 개무시하더니 저희가 무슨 자선단체예요? 나몰래 친정에서 빼간 돈 1원도 남김없이 다 받을 겁니다. 아들님이 미술 시켰다고 유세는 다 떨더니 지금 꼬락서니 참 볼만하네요. 아들은 그림 공부 시켜놨더니 남의 작품이나 베끼고 있고 어머님은 남의 요리 비법 훔치다가 소송까지 걸리고요. 아주 둘이 모자간 게 아니랄까봐 우리 친정 무시할 게 아니라 그쪽 집안 도둑놈 집안이라고 스스로 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유치장 간 게 컸는지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오고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 또한 저희 가족이 당연히 이겼고 벌금 최고액 5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죠. 원래 원조 본점이라며 거짓말 치는 건 많이 봤는데 동일한 상표로 3호점 떡하니 걸고 내는 몰상식한 인간은 처음이라고 변호사님이 혀를 내둘렀어요. 물론 시모가 계약한 3호점 자리 또한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해서 간판을 바꿔 달게 되었고 장사는 폭삭 망했죠. 월세도 한 푼 못 내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엄마가 빌려준 8천만 원 또한 문자 내역에 송금 내역이 남아있었고 갚겠다는 남편의 음성 또한 녹음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사기나 투자 권유를 많이 받았기에 일일이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내용 증명 바로 보냈더니 시모가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장 갚으라고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게 엄이야. 내가 3호점 차린 가게에 보증금 5천이 들어갔고 인테리어 한다고 1,000만 원을 썼다. 차라리 3호점을 너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니? 공짜로 명의 변경 다 해줄게. 제발. 아줌마, 이미 망한 가게를 왜 우리가 기어들어가서 장사를 합니까? 멍청해서 그래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정해놓은 시일 내에 8천만 원 갚으세요. 아니면 압류 들어갑니다. 겁을 먹은 건지 민사까지 갔으면 꽤 긴 시간이 소요됐을 텐데 시모가 바로 살고 있던 빌라 정리해서 8천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 돈 다 엄마 드리고 지금은 친정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육아도 도와주고 엄마도 저 우울해하지 않도록 옆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든든해요. 남편은 징역 8개월이 나왔고 출소하자마자 우리 집이랑 가게 옆에서 청승을 떨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같이 살자고 애걸복걸했어요. 당연히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미련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긴 했지만 불안해서 조만간 이사도 갈 예정이랍니다. 세상에 정말 별별 인간들 다 있죠? 제 인생에 아주 큰 액땜을 했으니 남은 인생은 평탄하리라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제 인생이 꽃길이 가득하길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세요.